안녕하세요. 딴지 사연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멸시를 받던 평범한 어머니가 사망 후 남긴 거액의 유산으로 인해 세 자식 간에 숨겨진 갈등이 폭발하는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유산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4시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이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옥탑방에는 고 정순이 여사의 유품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눅눅한 공기와 눌린 이불, 식지 않은 슬픔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첫째 김동수는 넥타이를 느슨히 풀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피어오르는 연기가 천천히 천장으로 퍼졌고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둘째 김혜진은 무릎 위에 명품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앉아 있었다. 가방끈을 움켜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고 눈빛에는 냉소와 불만이 번져 있었다. 셋째 김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다. 긴 정적이 이어졌다. 세 사람 모두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혜진이었다. 혜진이 비꼬듯 말했다. 평생 폐지 주워 팔아도 이 모양이야? 우리가 엄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섞여 있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동수가 담배를 재떨이에 비비며 고개를 돌렸다. 그는 낮고 피로한 목소리로 내뱉었다. 어머니 돈 한 푼도 없다는 거 알면서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장례 치렀어. 그의 말에는 억울함과 자책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끝만 움직였다. 그의 침묵은 오히려 방 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그때 문이 2번 두드려졌다.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말끔한 정장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한 손에는 캐리어를 들고 있었다. 정돈된 머리와 매끄러운 구두, 도시 사람의 냄새가 났다. 그의 단정한 모습은 낡은 옥탑방의 초라한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고 정순이님의 위임을 받은 변호사 박현우입니다. 유언장 내용을 공증받아왔습니다. 짧은 순간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세 자식의 얼굴에는 놀람과 의심이 동시에 스쳤다. 유언장이라니 어머니가 그런 걸 남겼다고? 혜진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일그러졌고 동수는 담배를 쥔 손을 내려놓지 못한 채 눈을 가늘게 떴다.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숨을 삼켰다. 무겁고 낯선 정적이 다시 찾아왔다. 변호사의 등장은 그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 순간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시와 불신 그리고 불안이 조용히 뒤섞이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옥탑방 안은 오후 햇살이 스며들지 않아 어둑했다. 좁은 공간은 오래된 가구와 낡은 벽지로 가득했고 그 속에서 변호사의 단정한 차림새는 유난히 이질적으로 보였다. 그의 구두는 아직도 윤기가 남아 있었고 구겨지지 않은 셔츠의 주름 하나조차 깔끔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세 자식의 초라한 현실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다. 동수는 변호사의 가방을 흘끗 보며
경계 섞인 말투로 물었다. 유언장이요?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유산이 있다고요? 혹시 사기당하신 건 아닌가요? 우리 어머니 세상 물정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변호사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세 자식을 한 사람씩 차례로 바라보았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깊은 단호함이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유언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유산의 규모는 세 분의 예상과는 다를 겁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짧은 말 한마디였지만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변호사에게 쏠렸다. 혜진은 자신의 명품 가방을 더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길은 변호사가 들고 온 가죽 서류 가방에 잠시 머물렀다. 가방 옆에 붙은 브랜드 로고가 눈에 들어왔고 그녀의 눈빛엔 알 수 없는 질투와 경멸이 동시에 스쳤다. 민주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엔 유산이라는 단어가 천천히 맴돌았다. 평생 돈 한 푼 없이 살아온 어머니에게 그런 말이 어울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가슴 한켠이 불안하게 뛰었다. 동수는 팔짱을 끼며 냉소적으로 웃었다. 유산이라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어머니는 늘 돈이 없다 하셨고 집세도 겨우 내셨는데. 그는 말을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엔 알 수 없는 초조함이 숨어 있었다. 변호사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류 가방을 열고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는 생각보다 두꺼웠고 봉인된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그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말했다. 유언장은 어머니께서 생전에 직접 작성하셨고 공증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혜진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공증까지요? 우리 엄마가 그런걸요? 그녀의 말에는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냉소가 섞여 있었다. 변호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고 정순이님께서는 꽤 치밀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말에 동수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치밀하다고요? 아니, 우리 어머니는 평생 남한테 속기만 했던 분인데. 그의 목소리엔 분노와 당황이 뒤섞였다. 그는 변호사를 의심하는 듯 바라보다가 결국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숨을 내쉬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들며 낡은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바람이 지나가는 순간에도 세 사람은 변호사의 말 한마디에 붙잡혀 있었다. 민주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럼 어머니가 정말 뭔가 남기셨단 말씀이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그리고 그 내용은 세 분 모두에게 큰 의미가 될 겁니다. 그 짧은 대답이 세 사람의 마음을 묘하게 흔들었다. 혜진은 눈을 피했고 동수는 담배를 다시 꺼내려다 손을 멈췄다. 민주는 어딘가 모르게 두려운 듯 한참 동안 변호사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떨궜다. 방 안엔 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다. 어딘가에서 서서히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공기 속에 퍼지고 있었다. 변호사는 식탁 앞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그의 손끝이 봉투의 가장자리를 잡고 조심스럽게 봉인을 뜯었다. 짧고 날카로운 찢김 소리가 방 안을 가르며 퍼졌다.
혜진은 그 소리에 반사적으로 어깨를 움찔했고 동수는 두 팔을 꼬아 팔짱을 낀 채 굳은 얼굴로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민주는 여전히 말을 잃은 채 숨을 고르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한 장씩 정리했다. 서류 가장자리가 스치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는 눈빛을 가다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언장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일정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새 자식은 어느새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변호사는 문단을 확인하듯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천천히 낭독을 시작했다. 유산의 종류는 부동산과 현금 자산을 포함하며 총액은 시장 가치로 환산 시 약 200억 원에 달합니다. 순간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공기가 무겁게 굳었다. 혜진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다. 이 200억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엄마가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동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마른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엔 기가 막힘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봐요, 그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평생 폐지 주워 팔던 분이에요. 200억이라니 말이 됩니까?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동정을 넘어선 단단한 확신이 있었다. 확인된 사실입니다. 고 정순이님은 평생을 검소하게 사시며 자산을 불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말없이 명품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가방 위에 떨어진 미세한 먼지를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럼 엄마는 우리한테 다 숨기고 있었다는 거네요. 민주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의 기억 속엔 늘 낡은 옷을 입고 시장을 오가던 어머니의 모습뿐이었다. 여름엔 땀에 젖은 수건을 목에 걸고 겨울엔 해진 코트를 입고 폐지를 주우시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런 어머니가 200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니. 민주는 천천히 물었다. 어머니의 재산 그게 혹시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다. 그의 손끝이 한 줄의 문장을 짚었다. 강남구 도산대로 341 더센트 아파트 펜트하우스 고 정순이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의 입술이 떨렸다. 그 주소는 너무나 익숙했다. 그는 대학 강사일과 함께 그 아파트 단지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가 매일 닦던 복도의 바닥, 그가 손으로 닦던 유리창, 그곳이 바로 어머니의 집이었다는 사실이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다. 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런 아파트를 가질 리가 없어요. 동수는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어머니가 우리를 속이셨다고요? 그의 눈빛이 점점 흔들리고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쉽게 판단했던 건가? 그의 말은 끝내 목 안에서 끊겨버렸다. 변호사는 세 사람의 표정을 천천히 살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황, 그리고 감추기 힘든 욕망이 섞여 있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고 정순이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자녀분들에게조차 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차갑게 식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의심, 그리고 이제 막 피어오르기 시작한 탐욕이 번져가고 있었다. 누군가의 숨소리가 크게 들렸다. 어머니의 이름이 돈의 숫자와 함께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그 방 안에는 이제 사랑보다 돈이 더 무거운 공기처럼 깔려 있었다.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손끝으로 서류의 다음 장을 넘겼다. 서류 위의 글씨들이 조용히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만이 방 안의 공기를 가르고 흘러나왔다. 유언장에는 유산 분배와 함께 몇 가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는 문단의 끝을 짚으며 차분히 낭독을 이어갔다. 첫째, 김동수는 어머니께 불효죄를 인정한 사과문을 작성하여 장례 49제에 공개할 것. 둘째, 김혜진은 어머니께 받은 모든 고가품을 원가로 재구매하여 그 차액을 빈곤 여성지원재단에 기부할 것. 셋째, 김민주는 강남 더센트 아파트 펜트하우스의 임대 수익 전액을 3년 동안 독거노인 지원단체에 기부할 것.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을 시 해당 자녀의 몫은 전액사회에 환원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숨이 막힐 만큼 고요해졌다. 누구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덮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한결같이 침착했지만 그 침착함이 오히려 새 자식의 가슴을 더 무겁게 눌렀다.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동수였다. 그는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사죄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수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얼굴에는 붉은 핏줄이 올랐다.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던 세상이 이제는 어머니 손을 빌려 복수를 하는 건가요?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를 향해 외쳤다. 어머니가 나한테 준 선물들은 다 내 노력으로 산 거예요. 엄마는 그냥 내가 성공하길 바랐던 거잖아요. 그걸 다 되갚으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눈가엔 분노와 당혹이 뒤섞인 눈물이 맺혔다. 변호사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단단했다. 고 정순이님께서는 생전에 자녀분들이 가진 것의 의미를 깨닫길 바라셨습니다. 이 조건들은 응징이 아니라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 말을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낡은 장갑과 해진 옷, 그리고 매일 청소를 하며 흘렸던 자신의 땀방울이 뒤섞였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럼 그 아파트가 내가 청소하던 바로 그곳이 어머니의 집이었다는 겁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 사이로 머리를 감쌌다. 난 매일 그곳을 닦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머니의 집이었다니. 그의 목소리는 금이 간 듯 떨렸다. 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재구매라니 기부라니. 그럼 어머니는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내놓으라고 하신 거네요. 그녀의 말 끝에는 분노가 아닌 두려움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 사실이 더 큰 불안을 낳는다는 걸 느꼈다. 동수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입을 다문 채 담배를 꺼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다. 손끝에서 담배가 부러졌다. 불효죄라니.
어머니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셨던 걸까? 그의 눈가에 잠시 빛이 스쳤다가 이내 가라앉았다. 변호사는 세 사람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들의 표정 속에는 분노, 당혹, 후회, 그리고 감춰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한마디 덧붙였다. 고 정순이님은 평생을 검소하게 사시며 자신이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은 그 세월 속에서 자녀분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혜진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한테 남긴 건 결국 시험이라는 거네요. 우릴 벌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를 보려는 거죠.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낮추고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다. 세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에 메아리 쳤다. 그날 그들은 처음으로 어머니의 뜻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방 안의 공기가 점점 식어갔다. 누군가 창문을 연 것도 아닌데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었다. 변호사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식탁 옆에 놓아두었던 캐리어를 열었다. 그 안에서 검은 봉투 3개를 꺼냈다. 각 봉투에는 동수, 혜진, 민준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이것은 고 정순이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봉투입니다. 각 자녀에게 전하는 마지막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봉투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다. 세 자식의 시선이 동시에 그곳으로 향했다.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다. 봉투 하나하나가 마치 거울처럼 느껴졌다. 그 안엔 자신들이 외면했던 시간이 담겨 있을 것 같았다. 변호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고인께서는 이 유언이 자식들에게 주는 응징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가르침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상으로 남기셨습니다. 그는 낡은 TV 앞에 놓인 USB를 손에 쥐었다. 리모컨을 눌러 화면을 켜자 먼지 낀 화면 속에서 흐릿한 영상이 재생되었다. 처음 화면에 비친 것은 좁은 부엌이었다. 허리가 굽은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물소리가 작게 들렸고 그 뒤편에서 동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이번 달에 돈 좀 필요해요.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서. 화면 속의 동수는 지금보다 젊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어머니에게 호통을 치듯 말했다. 돈 좀 빌려달라니까요. 다 갚는다니까. 그때 어머니가 낡은 가방을 꺼내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 손끝은 마르고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표정엔 원망이 없었다. 단지 아들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하는 얼굴이었다. 화면이 전환되었다. 이번엔 혜진이었다. 화면 속 혜진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다. 목에는 반짝이는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이거 보여요? 진짜 예쁘죠? 엄마는 이런 거 평생 못 써봤죠? 그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듯 어딘가 공허했다. 그때의 어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영상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엔 민준의 모습이 나왔다. 그는 펜트하우스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다. 청소복 차림의 민준은 잠시 쉬어가듯 벽에 기대어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뒤에서 문이 살짝 열렸다. 문틈으로 보이는 그림자 너머에 서 있는 어머니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바라봤다. 그의 땀과 허리를 굽히는 모습, 그 모든 걸 눈에 담듯 오래도록 바라봤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어머니의 뒷모습이었다. 그녀는 낡은 방 안에서 창문 틈으로 비치는 하늘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다. 흐릿한 오후빛 속에서 그 뒷모습은 작고 고요했다. 화면이 꺼지자 방 안엔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다. 변호사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울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동수는 담배를 꺼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입술 사이에서 말이 끊겼다.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네. 그는 그렇게 한마디를 내뱉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에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어머니는 늘 거기 계셨구나. 세 사람은 그제야 깨달았다. 어머니의 침묵은 무지가 아니라 용서였다. 그녀는 꾸짖지 않았고 그 대신 그들의 모든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기억이 지금 그들 앞에서 가장 냉정한 진실로 돌아온 것이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 하나씩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밥상에 올려주던 반찬, 겨울밤에 덮어주던 낡은 이불,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건네던 따뜻한 미소. 이제 그 모든 순간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응징이었지만 동시에 사랑이었다. 말하지 못한 사랑이 이렇게 조용히 되돌아온 것이었다. 변호사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캐리어 안에서 흰 봉투 3개를 꺼냈다. 그 봉투에는 각각 동수에게, 혜진에게, 민준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획 한 획이 힘있게 눌려 있었다. 그것은 오래된 손의 흔적이었고 어머니가 직접 쓴 글씨였다. 변호사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세 사람 앞에 놓았다. 이 편지는 고 정순이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마지막 유언입니다. 각 자녀에게 남기신 개인적인 말씀이라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의 손끝이 첫 번째 봉투를 집었다. 그 표면엔 작은 얼룩이 하나 묻어 있었다. 아마도 잉크가 번졌거나 아니면 쓰던 중 흘린 눈물일지도 몰랐다. 그는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동수에게. 변호사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다. 내가 내게 소리 지를 때 나는 내 안의 두려움을 보았다. 돈이 내 삶을 짓누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았다. 그래서 너를 원망하기보다 그 돈이 내 인생을 망치지 않길 바랐다. 이제 그 돈을 짐이 아닌 내 삶을 돌아보는 도구로 쓰길 바란다.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다. 동수는 움직이지 못했다. 손끝에 담배가 그대로 쥐어져 있었지만 불은 붙지 않았다. 그는 마른 입술을 떨며 한숨처럼 말했다. 엄마 그걸 다 알고 계셨네요. 변호사는 두 번째 편지를 집어들었다. 이번엔 혜진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편지를 천천히 펼쳤다. 혜진아, 내가 그 비싼 보석을 자랑할 때 나는 내 눈 속에서 어린 날의 너를 보았다. 사랑받고 싶었던 그 아이가 아직도 외로움 속에 서 있었지.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데에 있단다. 너는 이미 충분히 예쁘고 충분히 소중한 아이야. 편지가 끝나자 혜진의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고 무릎 위에 가방 위에 조용히 번져갔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세 번째 편지를 꺼냈다. 민준에게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조용히 읽었다. 민준아, 내가 그 집을 청소하며 흘린 땀방울을 안다. 그날 내가 바닥을 닦으며 내 걱정을 했던 것도 나는 다 보고 있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나는 끝까지 너의 짐이 되지 않으려 했다. 이제 그 집은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곳이 되었으면 한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 그날의 풍경이 스쳤다. 펜트하우스의 하얀 복도, 반짝이던 바닥, 그리고 그 위에 비치던 자신의 초라한 그림자.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엄마 그날 제 모습까지 보고 계셨군요. 변호사는 조용히 편지를 접었다. 그리고 세 사람 앞에 놓인 세 개의 봉투를 다시 가지런히 정리했다. 고 정순이님은 자녀분들께 용서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자신의 사랑이 오해받지 않길 바라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고요해졌다. 누군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혜진이 먼저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울음은 억눌린 오랜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 했다. 동수는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았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머니의 편지를 두 손으로 가만히 쥐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 자리엔 화해의 말도 변명도 없었다. 오직 한 여인의 침묵이 그들의 가슴을 조용히 파고들고 있었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닫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 방 안에 가득한 감정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조건 이행 기한은 49제까지입니다. 그날이 지나면 모든 유산은 사회에 환원됩니다. 저는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정했지만 그 말이 남긴 울림은 작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짧고 낮은 철컥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어떤 장이 완전히 끝났다는 신호처럼 들렸다. 남은 건 세 자식뿐이었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각자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편지 봉투로 향해 있었다. 혜진이 천천히 손을 뻗어 자신의 편지를 들어 올렸다. 편지의 모서리에 닿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한참을 숨죽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품 가방을 들었다. 하지만 곧 그 가방을 다시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낡은 벽 옆에 쌓여있던 폐지 더미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을 그 옆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표정엔 후회와 동시에 이상할 만큼의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민주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 앞에 유언장을 집어들었다. 그는 종이 위를 손끝으로 더듬으며 속삭였다. 3년간의 임대 수익 전액. 그게 어머니가 바라신 길이라면 그렇게 할게요. 그의 말은 결심이라기보다 오래된 죄책감을 덜어내는 고백처럼 들렸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동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잠시 화면을 바라보던 그는 메모장 앱을 열었다. 그리고 제목란에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다. 어머니께 올리는 사과문 초안. 그는 한동안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했다. 말로 꺼낼 수 없는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는 이내 가볍게 숨을 내쉬며 한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어머니, 그날 제 목소리가 얼마나 거칠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엔 4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낡은 옥탑방의 창문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 들어왔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그 빛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은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 따뜻했고 그들의 마음속 어둠을 조금씩 비춰주고 있었다. 그제야 세 사람은 알았다. 어머니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초저녁의 공기가 천천히 식어갔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자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 불빛들은 도시의 유리벽 사이를 반사하며 서로에게 닿았다가 흩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 강남 더센트 아파트 50층 펜트하우스의 창문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었다. 민주는 그 창가에 서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청소복을 입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가 남겨둔 손길이 이 공간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듯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할 만큼의 고요가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손바닥보다 조금 큰 다육식물이었다. 잎사귀 끝은 조금 마르고 화분 바닥의 흙은 오래전에 말라 있었다. 민주는 그 화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흙을 고르게 다듬었다. 그가 손바닥으로 흙을 누르자 작은 먼지가 피어올랐다. 그 순간 그는 떠올렸다. 어머니가 옥탑방에서 그 화분을 손수 키우던 모습을. 햇빛이 닿지 않는 방에서도 어머니는 그 작은 식물에 물을 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 아이는 햇살이 없어도 버텨. 조금만 참으면 다시 푸르게 돋아나지. 민준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그는 조심스레 잎사귀를 만졌다. 그 잎에는 아직도 생기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생기는 마치 어머니의 손끝이 닿아 있는 듯 따뜻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혜진이 들어섰다. 그녀는 이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었다. 검은색 니트에 머리를 묶은 단정한 모습이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형? 그녀가 작게 불렀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혜진은 다육식물 옆에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가 좋아하던 카네이션이야.
이번엔 내가 직접 샀어. 민주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엄마가 웃으실 것 같다.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동수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얇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는 두 사람 앞에 다가와 테이블 위에 그 종이를 조심스레 올려놓았다. 어머니께 드릴 사과문이야. 그는 말끝을 흐리며 덧붙였다. 오늘 교회 갔다가 거기서 봉사 신청도 하고 왔어. 49제 때 읽을 때까지 조금 더 다듬으려고.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예전의 냉소나 경쟁심이 없었다. 그 대신 오래된 가족의 온기가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창밖의 야경이 세 사람의 얼굴에 비쳤다.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방 안을 은은하게 채웠다. 그리고 그 불빛 사이로 조용히 놓인 화분의 잎사귀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잎에 닿은 빛이 부드럽게 일렁이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이제야 됐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비로소 어머니의 침묵이 남긴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유산이 아니라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숙제였다. 창밖에서는 밤이 완전히 내려앉았다. 그러나 방 안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다. 그 따뜻함은 전기도 난방도 아니었다. 그건 어머니가 남겨둔 사랑의 온기였다.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작은 화분의 잎 하나가 천천히 펼쳐졌다. 세상은 종종 가진 것의 크기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재산보다 더 조용하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 말 없이 평생을 자식 곁에서 지켜보며 그저 묵묵히 사랑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미움이 아니라 용서였고 가르침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마음은 언제나 곁에 있었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지금은 곁에 없더라도 그 사랑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말보다 오래 남고 시간보다 깊게 스며드는 것. 그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끝나도 사랑의 여운은 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따뜻한 불빛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딴지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